근데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부동산 살 마음이 없다고요. 아니 물론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사겠죠. 근데 그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수요도 없다고요. 예,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광순의 복덕방은 부동산 시장을 리서치하는 회사고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언제 또 집을 사야 되는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을 볼 때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사실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건데 굳이 지금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현재를 잘 보시면 미래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만 말씀드리면 내가 무주택자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만 잘 들립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상황하고는 좀 객관적으로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를 볼 때 정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좀 잘 가려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최근의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GTX A 노선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문 기사를 한번 보세요. GTX A가 뚫려서 동탄에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럴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대는데 잘 보시면 동탄에 갭 투자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네, 실제로 그러고 있네, 그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는요, 경기도 동탄의 갭 투자 건수를 과거로부터 쭉 그려드린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투자자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투자자가 많다고 그래서 갭 투자가 증가한다고,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거로부터 같이 봐야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재를 볼 때 굉장히 저희가 왜곡된 정보들 그리고 뉴스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보고 해서 의사 판단을 하고 시장을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를 볼 때 지금 갭 투자는요 줄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런 판단 기준 중에 하나인데, 자산 시장을 판단하려면 저량으로 판단하지 말고 유량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 스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플로어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 내용을 보려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왜곡돼서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생애에서 두세 번 할 건데, 그죠? 객관적으로 현재를 잘 판단하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많이 이런 말씀 하시죠. 10년 동안 올랐다. 아닙니다. 최근의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요 최근 3, 4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보실 때 강남의 아파트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에 또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하고, 한국의 집값이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전망이 가능해요. 이거를 모르고 전망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내년의 집값, 내후년의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집값이 왜 변동되는지를 알 다음에 예측이 되죠. 근데 다 전문가들이 맨날 나와서 뭐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됩니다, 지금 뭐 전세 가격이 올라서 뭐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라고요. 2019년, 2020년, 21년도에 집값이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답을 하시죠. 금리가 인하됐어요. 정책을 잘못 써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집이 부족해서 올랐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집값이 그래서 오른 거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돼서 오른 게 아니라고요. 자산 가격이 오른 거는요,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이 감소해서 오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렸냐면 금리가 인하되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른 거예요.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금리가 인하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안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리가 향후로 인하될 거니까 집값이 오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리가 인하돼도 수요가 안 증가하면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값을 상승시킨 이유는 뭐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혹은 공급이 감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도에 집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수요 증가일까요? 공급 감소일까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죠.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2019년에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수요 증가 때문이에요. 왜요? 왜 공급 감소는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2019년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올라가면 이유가 뭐다? 수요 증가예요. 근데 2020년도도 집값이 올랐잖아요. 이때는 이유가 공급 감소예요. 왜요? 왜 수요 증가 아닙니까?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파나 사과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오릅니까? 수요가 증가해서요? 아니요.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기후도 안 좋아지고 날씨도 안 좋아서 사과가 잘 안 열렸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사과 거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과 많이 못 먹어요, 이제. 공급 감소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는 똑같이 가격이 오르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집값의 상승 원인은 공급 감소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은 굉장히 단순한 데서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떤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보시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가 전국에 갭 투자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요 전국에서 10,000명 정도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요. 그러다가 이게 3, 4년 내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10만 명, 20만 명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집값을 변동시키는 수요는 뭐였다? 갭 투자, 즉 투자 수요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년 얘기할 때는 인구가 중요하고 가구 수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내년, 내후년 이런 집값을 전망할 때 이 집값의 변동을 일으키는 수요는 뭐다? 투자 수요라는 거예요. 그게 더 변동이 크다는 거예요. 갑자기 10,000명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 10만 명으로 10배가 증가해요. 실수요는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집값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수요는 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다시. 두 번째, 그러면 집값을 변동시키는 공급은 뭐냐? 그 차원에서는 한국의 부동산의 소유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아파트는 1,000만 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16%는 다주택자가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20%가 넘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산에 거주하시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아파트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이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아파트 중에서 44%가 투자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공급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아파트를 사실 때 어떤 아파트를 삽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변동폭이 큰 겁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면 쉽게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팔려고 많이 내놓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걷어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요.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다? 매도 물량인데 변동성이 크다. 왜? 누군가 투자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서울의 최근에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8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거의요 60%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파냐고요? 아니요.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막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파도 되니까. 그죠?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는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또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에 따라서 이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일단 실수요와 투자 수요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자고요. 사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이 왜 좋냐면 부동산은 쓰면서 투자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자산이에요. 이런 자산은 없어요. 여러분 쓰면서 투자도 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들이 명품 가방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명품 가방 열심히 쓰면 가격 떨어져요. 장롱 속에 오래 보관해 놓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오래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오르는 건요. 그리고 투자도 가능한 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수요를 보면 사용하는 수요와 투자하는 수요가 유일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주식은 집에서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요 투자 수요밖에 없어요. 나 쓰려고 삼성전자 주식 사야지? 이런 사람 없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독특한 부동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보시는 건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고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표현해 드린 거예요. 10년 전에는 100채 중에서 거의 30채가 중간 소득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3채로 줄어들었다가 6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떨어졌느냐?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실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에요.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해운대 다 살고 싶죠? 그러면 예, 다 살고 싶어요. 그죠? 해운대 바다도 보고 막 거기에 막 고층 아파트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어떻게 해운대 집값이 빠져요? 이렇게 다 살고 싶은데.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살고 싶은 거하고 살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 사고 싶죠. 근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전망할 때는 유효 수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살 수 있느냐.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이 유효 수요가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줄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에 갭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투자 수요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2,000명, 3,000명이 월별로 막 몰려들어서 아파트를 샀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식에서는 투자로만 삽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다른 주식들도 관심이 가잖아요. 투자자들이. 이게 비슷한 논리예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전국의 또 아파트를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부동산이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사지 않아. 그런데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아까처럼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그 가격에는 안 팔아. 뭐 수요가 없으면 어때? 언젠가 가격 오르겠지. 이래서 안 팔면 가격은 안 빠져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큰 변화가 있어요.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한다는 거죠. 보세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전국에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건 뭐냐면 향후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됩니까? 아니요. 무수익이에요. 왜요? 전세로 들고 있거든요. 전세 자금을 해서 잘 투자하면 그러면 뭐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자체로는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냥 전세금 내가 받아놓은 상황이죠. 그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실현된 게 없잖아요. 팔 때만 실현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대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줄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면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거.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값 하락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집을 지금 팔고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 집을 팔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고령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과거에 없던 또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령 계층인데 투자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집값 크게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파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 의미 있는 지표라고 그래요. 고령 세대가 집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게 한국의 또 부동산 시장에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한번 구조를 볼게요. 이건 연령별로 본 얼마나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근데 잘 보시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대부분 어떻습니까? 부동산 비중이 올라가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요 부동산인 거예요.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좋았죠.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다? 그럼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퇴직도 사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베이비붐 세대라고 우리가 속칭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물이 또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집값 하락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소유 구조라고 할까요? 어떤 수요는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집을 신혼을 시작합니다. 임차로. 그러다가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수도권에 사죠. 근데 집값이 오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팔아서 서울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서울 외곽의 집이 또 집값이 오르면 그걸 팔아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갖고 있는 자산과 자산 가격 상승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심지어 수도권은요, 평균적으로 한 집에 사는 연수가 4년이 채 안 됩니다. 아파트만. 평균은 6.6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한 집에 사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연수라고 할까요? 그 해가 13년이 넘어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집을요,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내 집값이 오르면 팔고요, 그 차액으로 또 집을 사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거,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한 집에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다른 자산을 키워요. 그래서 미국은 비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자산이 가계 자산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자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산이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집을 샀다고요. 심지어 집값이 올라도 팔아 제끼고 또 집을 사요. 그렇기 때문에 노령 세대로 갈수록 부동산만 엄청 자산 비중이 커지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어떻게 갑니까? 언젠가는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고령 세대가 집을 파는 비중이 많아지면, 이게 왜 문제냐면 60세 이상이 되고 퇴직 연령이 되면 소득이 확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소비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사는데 썼으니까, 근데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쓸 돈이 부족하면 이걸 연금으로 하든 어쨌든 팔든 이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한국은 고령화가 될수록. 그러면 이 집을 누가 받아줄 거냐? 팔다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때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아주 장기 전망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고령층인데 부동산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고령층도 지금은 사실은 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거를 안고 가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집값이 오히려 더 빠지기 전에, 그래서 이런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구조를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돼요. 그분들이 많이 내려고 자산 가격이 빠지면 또 이제 30, 40대가 그 집을 사주면 되거든요. 그런 변화가 사실 가격에서 또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시장을 전망할 때도 되게 중요한 지금 한국의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고령층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걸 계속 안고 가면 큰 변화는 없겠죠. 근데 언제까지요? 그리고 자산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큰 변화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리해서 드리자면, 수요는 감소한 상황 속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하락폭이 클 때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가, 그런 변화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변화를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는데 생애에서 두세 번 하시는 거예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고 그 한 번의 결정이 어쩌면 크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잘못하면 그냥 에이 몰라, 야, 내가 조금 잃었다 하고 팔지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안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내용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